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수다 글쓰기 센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글쓰기 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많은 도움이 되는 설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시행한 문해력 글쓰기 능력 평가 결과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초중등 학부모님들께 생각해 볼 만한 특징들이 발견된 게 있으니까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일부의 논의와 학부모님들께 미리 받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사실 아직 문해력 글쓰기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50명 정도 응시했고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도 6, 70명 정도가 더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략의 점수 분포와 특징들은 확인했기 때문에 중요한 점들을 몇 가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개의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공부한다. 나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열심히 한다. 나는 오답 노트를 만든다. 나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나는 주간 계획표와 일일 계획표를 작성한다. 나는 공부가 즐겁다. 나는 공부가 시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이 문장들은 글쓰기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위 문장에 대해서 긍정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이 높게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문장들이 왜 글쓰기나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필기 습관이나 오답 노트 만들기, 메모 습관 같은 것들은 그나마 뭔가 쓰는 거니까 글쓰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쳐도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공부한다든가 일간 주간 계획표를 작성한다든가 공부가 즐겁다라든가 공부는 시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등의 항목이 왜 읽기 쓰기 능력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나온 문장들은 모두 하나의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대학에서 학생부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대학 입시에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자기 주도적인 학업 역량입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자기 주도적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학생 스스로 배움의 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놔둬도 알아서 공부하는 역량이란 뜻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님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공부를 단지 시험 공부로만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즐기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공부를 할 때는 자기 힘으로 노트하고 메모하는 학생일수록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업 역량이 높으면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도 좋고 그 결과 학교 성적도 높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글쓰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글 잘 쓰는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우리는 노트 필기나 오답 노트, 메모하는 습관 등이 글쓰기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글쓰기라고 하면은 독서감상문이나 소논문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트 쓰기와 메모하기 습관이 결국은 학업 역량의 근본이 된다는 뜻이죠.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장기적으로 학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에 너무 의존해서 공부하거나 공부를 시험 공부로만 여기는 태도에서는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외에도 문해력보다 글쓰기 능력이 조금 더 낮게 나왔는데요. 뭐 대체로 글쓰기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같은 학년 안에서 글쓰기 능력의 편차가 꽤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라고 같은 학년의 두 학생이 제출한 답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은 같은 학년 안에서 읽기 쓰기 능력이 위아래로 2년에서 3년 정도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답안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읽기나 쓰기를 지도할 때는 학생들 간의 편차를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추론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한국 학교에서는 논리적 사고나 추론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장하는 글을 다루는 걸 좀 어려워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줄거리는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맥락이라든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개념화하는 것은 좀 못합니다. 그래서 읽기나 쓰기를 지도할 때 이 논리적 글쓰기와 추론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못하니까 뭐 이번 평가에서 조금 성적이 낮게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문해력 글쓰기 능력 평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평가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과 의미에 관해서는 평가가 모두 끝나는 대로 따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글쓰기 능력 평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마감이니까 한번 응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문해력 글쓰기 공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설명회 전에 학부모님들께 미리 질문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학년별로 관심사가 조금 달랐지만 크게 보면은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과 방식이 일단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공부 방법, 수능 공부 관련된 거, 내신 공부, 그리고 문해력과 독서, 글쓰기와 논술, 이런 영역별로 이제 질문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문들을 다 하나씩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수업 내용과 방식을 설명을 드리다 보면 아마 국어 공부 방법이라든가 내신 수능 공부, 그리고 문해력과 글쓰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수업 내용과 방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쓰기 센터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국어학원이나 독서논술학원의 수업과 어떤 점이 다른지 당연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글쓰기 센터 수업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자연히 문해력과 글쓰기가 왜 따로가 아닌가, 즉 읽기와 쓰기가 왜 항상 함께 돼야 되는가, 그리고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또 국어 공부를 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히 설명될 것 같습니다. 읽기와 쓰기라는 두 기준으로 볼 때 국어학원, 또 독서논술학원, 그리고 쓰다를 이 그림처럼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어학원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쓰다 글쓰기 센터는 객관식 문제풀이는 거의 안 합니다. 이번 평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쓰다는 100% 서술형, 논술형 문제들로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쓰다가 100% 서술형, 논술형 문제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글을 잘 쓰면 공부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공부 방법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글쓰기로 도달할 수 있는 사고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시나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배운 것을 기록하는 노트 쓰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장의 노트를 종합하는 편집하기입니다. 그 결과물이 서평일 수도 있고, 뭐 에세이일 수도 있고, 소논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문학 작품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노트 쓰기가 없이는 절대로 배움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교재로 떠먹여주는 공부에 익숙한 학생들은 절대로 최고 수준이 될 수가 없죠. 자기 노트를 가지고 교사와 강사에게 질문하는 학생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지적인 독립이죠. 물론 초등학생에게 수능 문제 풀려가지고 몇 등급 나오는지 따지는 그런 식으로 객관식 수능 기술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0년 후, 15년 후에도 이 사회가 객관식 시험 기술자를 원할까? 뭐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미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서술형 수능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2028년이면 서술형 수능이 도입될 예정이고, 또 서울대는 새로운 글쓰기 시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교육과정 전체도 결과 중심 선다형을 버리고 과정 중심 서술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읽고 쓰는 능력을 요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쓸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4년이나 2025년쯤에는 정확한 방향이 나올 겁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변화된 수능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능이 바뀐다는 말은 결국 공교육 과정도 바뀐다는 뜻이죠.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객관식 지필고사 비중을 줄이고 있고, 수행평가와 서술형 시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과정 중심, 서술형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 그렇게 변하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렇게 객관식 문제를 하나도 안 풀면서 어떻게 수능 준비가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객관식 내신 수능 문제 풀이를 안 한다고 해서 수능 준비가 안 될까요? 스타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어휘와 문법을 배우고 문학, 비문학 독해를 엄청나게 합니다. 잘 읽고 잘 쓰려면 당연히 많은 어휘와 글쓰기를 위한 문법을 익혀야 됩니다. 시험을 위해서 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위해서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 보고 또 문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어 실력도 좋아지겠죠. 또 다양한 종류의 문학, 비문학 제시문들은 문해력과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객관식 문제에 답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잘 읽고 잘 쓰고 잘 생각하기 위해서 열심히 문학과 비문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마 스다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날마다 글쓰기 습관을 만들고 읽고 쓰는 훈련을 거듭하면 학원에 많이 의존하지 않아도 국어 성적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객관식 시험은 정확한 문장을 찾는 거죠. 5개의 선지 중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정확한지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이죠.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이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으면 쉬운 것도 잘할 수 있죠. 중학생인데 만약에 내신 시험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신 기간 동안만 국어학원에서 시험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내신을 학원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언제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중학교 시절에는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혼자 공부하다가 한두 번 시험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저희 첫째가 이제 6학년이 되는데 학원에 안 다닙니다.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치동 아이들 선행학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 쓸데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교에 가서도 학원에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본인이 부족함을 느끼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자기 한계까지 해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말하면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학원에 보내지는 않지만 사달라는 책은 다 사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글 쓰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 수업을 듣게 만들고 싶은데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문제 감수를 해달라고 지금 꼬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읽었을 때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쓸만한 그런 주제들 찾아서 수업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게 스다의 수업과 일반적인 국어학원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다는 100% 서술형으로 국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문학과 비문학, 문법, 어휘 이런 공부들은 다 합니다. 일반적인 독서논술과도 좀 다릅니다. 스다의 수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죠. 왜냐하면 독서논술학원에서도 뭔가를 읽고 쓰기 때문에. 스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독서논술학원과 스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 글쓰기 센터의 특징을 정리해 둔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2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다는 필독서가 없고 개인별 독서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학년이라도 읽기 쓰기 능력의 편차가 큽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이해도 안 되는 책을 필독서이기 때문에 억지로 읽고 확인평가 같은 시험도 보고 하는 것은 독서의 재미도 뺐고 읽기 능력 향상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는 무조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다는 학생들이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이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을 다시 읽는 것으로 독서를 시작합니다. 한번 읽었던 책이니까 부담도 없고 다시 읽으면 처음에 읽을 때는 지나쳤던 부분도 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 나중에 책을 즐기는 습관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책, 또 나에게 맞는 책을 스스로 고르는 힘도 길러줘야 됩니다. 자기가 읽을 책조차도 자기가 못 고르는 학생이 어떻게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책을 편식해서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도 참 팔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책을 읽어주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언젠가는 질립니다. 메뉴를 바꾸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책 많이 사주시고. 쓰다에서는 가능하면은 다시 읽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다시 읽는 책 이외에 원하는 책을 더 읽는 것은 당연히 자유입니다.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자투리 시간을 상당 부분을 이 독서에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독서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학생들이 재밌게 읽는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둘째, 사실 이 수업 진행에 관련해서는 이 두 번째 특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필독서가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뭐 책을 읽고 제가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 주부 교양 강좌 있죠.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앞에 뭔가 좀 똑똑한 사람 와서 잘난 척 하는 거. 그런 방식의 수업 맞지 않습니다. 쓰다에는 일단은 그럼 책을 읽지 않으면 뭘 하느냐? 문학과 비문학 제시문들을 가지고 읽기와 쓰기 연습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수능 국어도 대비되느냐? 비문학도 하느냐는 질문이 꽤 있었는데 다 합니다. 책을 통째로 읽고 수업하는 것보다 문학, 비문학 기출 제시문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읽기,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제가 직접 깎고 다듬습니다. 한 편의 글을 읽더라도 정확한 문장으로 된 좋은 글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또 있었는데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글쓰기를 연습하려면은 이 너무 긴 글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도 책 한 권을 읽는 능력이 아닙니다. 적당한 길이의 글을 읽고 활용한 능력이죠. 저도 소설이 아니면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고 대부분 발췌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책은 두고두고 여러 번 읽죠. 정리하면 쓰다는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지 않는 대신 글쓰기를 중심으로 국어 과목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국어와 공부는 다릅니다. 또한 쓰다는 필독서 대신 개인별 독서를 하고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학, 비문학 제시문을 활용한 읽기 쓰기 연습한다는 점에서 독서 논술과도 다릅니다. 한마디로 쓰다는 글쓰기 중심의 국어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글쓰기 중심의 국어 교육은 대치동 어디에도 없는 수업일 거고 대치동이 없다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없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쓰다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가르치는가 수업 방식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다의 수업 진행 방식은 학년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업 주제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에서 선별한 대략 한 200개 내외의 주제 안에서 선택합니다. 커리큘럼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고정된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 따라서 매번 수업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커리큘럼이라는 건 결국 가르치는 사람 편하라고 만들어 놓는 거죠. 꼭 배워야 되는 것들이 이러이런 거니까
이렇게 누가 수업을 하더라도 똑같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되어 있는 건데, 쓰다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표준화하기보다는 일단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자체를 표준화하고, 수업에서 사용하는 주제들은 매 시간마다 학생들이 써내는 과제와 글들을 참고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적합한 주제들을 선별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수능 비문학 독해에 관한 문의가 많아서 주제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의 대분류 아래 세부 영역으로 나눠 놨습니다. 수능 비문학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수업은 글쓰기 재료인 생각 자료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생각 자료는 4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이의 수업 교재입니다. 생각 자료에는 문학, 비문학, 제시문, 도표, 그래프, 통계 자료, 사진과 그림 등 다양한 종류의 읽기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각 자료에는 영어 제시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간단한 수리적 계산을 요구하는 자료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과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은 국어 과목의 특징이기도 하죠. 수능 국어 문제를 보면은 다양한 영역의 지문이 나오고, 때로는 사진이나 그림, 도표나 그래프도 자주 나옵니다. 쓰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일 텍스트가 아니라 다중 텍스트를 상호 연결해서 제시합니다. 이런 방식의 자료 구성은 개별 지식이나 정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학년에 따라서 융합되는 제시문 수와 난이도는 다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활용하는 지문의 수와 종류, 그리고 융합의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 5, 6학년은 한 세트당 두세 개 정도의 지문을 활용해서 두세 개 세트의 생각 자료를 활용하고요. 중등 1, 2학년은 한 세트당 서너 개 정도의 지문을 활용해서 두세 세트의 생각 자료를 활용합니다. 생각 자료를 받은 학생들은 이제 각자가 자료를 검토하는 혼자 생각하기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마다 자료를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시간에 학생들의 개별적인 질문들에 답하면서 자료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죠. 학생들이 자료를 이해하는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막 읽어내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학생들이 쓴 노트를 봅니다. 쓰다의 수업에서는 노트 테이킹이 물과 공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생각 자료에는 노트 테이킹을 위한 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생각 자료를 활용해서 노트 테이킹 원칙에 따라서 노트를 씁니다. 그러면 저는 학생들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노트를 보죠. 노트를 보면 그 학생의 머릿속이 보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가 있듯이 노트 테이킹이야말로 글쓰기와 공부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노트를 못 쓰면 글도 못 쓰고 공부도 못 합니다.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노트를 빌려주던 사람이었나? 빌리던 사람이었나? 대체로 노트를 빌려주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죠. 노트를 쓰고 활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익혀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노트를 쓰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예술작품 같은 노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남들 보라고 쓰는 노트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쓰는 자신만의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노트를 써 나가야죠. 그리고 낙엽이 쌓이듯이 노트를 쌓아두고 그걸 묵혀두면 분명히 거기서 뭔가 나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방법에 따라서 생각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에 관한 노트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혼자 생각하기가 끝나면 함께 생각하기로 넘어갑니다. 학생들은 각자 노트를 이제 바탕으로 자료를 연결해서 주제를 찾아내고 구체화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트 쓰기와 더불어 질문하기입니다.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함께 찾아냅니다. 용감하게 질문하기를 실천할 시간이죠. 공부를 잘하려면 정확하게 묻고 답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죠. 생각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저마다 우물 안의 개구리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의 한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하는 사람,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원래 상호 대화하는 관계입니다. 공자와 제자들의 관계도 서로 묻고 답하는 관계였고, 소크라테스 역시 문답법을 통해서 타인과 함께 지혜를 추구했죠.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배웁니다. 한국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질문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떠먹여주는 수업에 길들여지기 때문이죠. 질문도 답변도 다 선생님이 합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똑똑해지고 배우는 것 같지만 완전 착각이죠. 일방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수업으로는 사고력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진도 빼기 위한 공부는 질문이 필요 없죠. 답도 있고 답에 도달하는 방법도 다 알려줍니다. 가장 나쁜 방식의 공부죠. 위험을 무릅쓰고 질문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의 지적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죠. 학창시절에 단 한 번도 스스로 묻고 집요하게 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학생이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그런 능력을 얻게 되겠습니까? 대학만 가면 그만 시대는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스다의 수업 모토는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틀리자.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실패하자입니다. 정답만 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문제 발견과 해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협업과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공부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만 유지한다면 어떤 질문이든 허용돼야 됩니다. 적당한 질문을 선택해서 학생들은 이제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질문에 관한 다른 학생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계속 노트에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은 끊임없이 뭔가 메모하고 지우고 다시 덧붙이고 포스트잇 붙이고 뭐 그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제 함께 생각하기가 끝나면 자료와 노트를 참고해서 초고를 씁니다. 충분히 생각했고 질문했고 답도 함께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편집할 시간입니다. 글쓰기는 편집하기입니다. 특히 초고 쓰기는 그렇습니다. 이미 써둔 노트들을 보면서 사용할 문장을 골라내고 그것들을 적당히 배치하면 짧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글 쓰는 방법이고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다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자, 네 생각을 써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논의를 정리해주고 자료와 논의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의 글쓰기가 가능할지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구성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초고를 쓰죠. 초고는 어떤 방식으로 써도 상관없지만 주어진 모든 자료를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활용하는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초고 작성이 끝나면 저는 학생들이 쓴 초고에 대한 강평을 합니다. 강평을 할 때는 적절한 어휘와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고 있는가, 주어진 생각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적절하게 활용했는가, 글의 구성은 적절한가, 원고지 사용법에 맞게 정갈한 글씨체를 사용했는가 등 글쓰기 전반에 관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학생들은 강평을 들으면서 자기 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글도 접하게 되고 또 자기 글에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또 메모를 하게 되죠. 강평이 끝나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자신이 썼던 노트 4분을 제출하고 이것으로 한 세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 과제와 관리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글쓰기를 학원에서 직접 하는지, 숙제로 내주고 첨삭만 하는지, 또 뭐 다양한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배우는지, 숙제로만 나가는 건지, 뭐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스다의 수업은 주 1회입니다. 하지만 피드백은 주 5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피드백을 누가 해주느냐? 제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와서 뭔가를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 5번까지 계속해서 저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5번 전부 다 받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2회에서 3회 정도는 저랑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스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수강생들은 저와 1대1로 채팅할 수 있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기능을 이용해서 과제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당연히 과제의 목표는 날마다 읽고 쓰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과제는 크게 고쳐쓰기와 노트테이킹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고쳐쓰기, 퇴고죠. 일반적인 독서원술학원에서는 첨삭을 하죠. 그러나 그 첨삭을 읽고 다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쓴 글을 봐줄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글을 고치지 않고 한 번 써보는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자기 손으로 고쳐보는 연습을 해야만 글이 좋아집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쓴 글을 고쳐서 제출하고 저는 다시 피드백 해줍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5번까지 한다는 거죠. 정말 글쓰기를 좋아하고 자기 글을 막 더 잘 고쳐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열심히 조금씩 고치겠죠. 고치기가 반복될수록 고치는 시간도 줄어들고 글은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스다가 제시하는 글쓰기 훈련 방법입니다. 글쓰기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날마다 쓰게 만듭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학생의 글을 계속 추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는 게 좋겠다라고 직접 학생과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스다의 두 번째 과제는 노트 테이킹입니다. 글쓰기 시간에만 노트 테이킹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노트 테이킹 기술을 자기 걸로 만들려면 매일 연습해야죠, 이것도. 처음에는 날마다 뭔가 기록하고 쓰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독서 노트 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편합니다. 부담도 없고. 독서 노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별 읽기와 함께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트 테이킹은 항상 뭐랑 함께 하냐면 읽기랑 함께 합니다. 개인별 읽기의 목적은 슬로우 리딩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자기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나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습니다. 이 책은 반드시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미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2주면 여유롭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몰아서 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언제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읽었는지 기록하고 반드시 책에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밑줄 긋기, 형광펜으로 칠하기, 메모하기, 포스트잇 붙이기, 모서리 접기 등등 책을 더럽게 읽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책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기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자신의 흔적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장에 자기 손때가 묻은 책이 한 권씩 쌓여 나가는 것이 바로 슬로우 리딩을 통해서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가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꼭 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노트 작성을 하면 학생들은 그걸 이제 당연히 과제로 제출을 해야 되겠죠. 독서노트 작성이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노트하는 이제 학습 노트 쪽으로 확장합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노트 정리하는 이 힘을 갖지 못하면 자기 주도적 학업 역량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이 정리해 준 거 그대로 베껴서 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학생들이 날마다 노트 쓰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초반 6개월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노트를 꺼내서 메모하는 습관만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으로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내신이나 수능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내신 공부나 수능 시험 공부라면 그것은 저보다 모든 국어 선생님들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맞는 학년에 선생님들의 설명회를 들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글쓰기 중심의 국어 교육, 즉 글쓰기를 중심으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글쓰기를 가지고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앞에서 다루지 못했던 질문들 몇 가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학원 보내는데 왜 국어를 못할까? 학원은 다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문제는 수동성에서 시작하고 무기력으로 끝이 납니다. 열심히 학원만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업 태도도 참 좋습니다. 뭘 열심히 보고 막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수동적으로 수업을 구경하기 때문입니다. 노트 필기를 해도 칠판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건 노트 테이킹이 아닙니다. 그림 그리기지.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판단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간추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완전히 강사나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거죠. 국어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잘하려면은 자기 힘으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눈으로 안 보이죠. 겉으로만 봐서는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학생들 바른 자세로 칠판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게임 생각을 하면서. 학생이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은 말을 시켜보거나 글을 쓰게 해봐야 됩니다. 몇 개의 질문만 던져보면은 곧바로 생각이 드러나죠. 제가 꽤 오랫동안 고3 입시 논술 지도를 했는데요. 거의 15년 했죠. 국어교육은 한국의 국어교육은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3 수험생이면 이제 18살, 재수생들은 19, 20살도 있습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죠. 내일 모레면은 이제 자기 앞가름해야 되는 성인이 돼야 되는데 600자짜리 글을 못 씁니다. 국어 공부를 12년을 했는데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그렇게 어려운 글도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국어학원 안 다녔을까요? 대치동에서? 국어를 못하니까 국어학원 엄청 다녔을 거 아닙니까? 또 소위 일타 강사들 강의 안 들어봤을까요? 맨 앞줄에서 들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글을 못 씁니까? 생각할 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할 줄 모르니까 글쓰기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고 다른 과목도 안 되죠. 결국 국어 공부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국어 성적을 올리고 싶은가? 그럼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면 됩니다. 자기 힘으로 추론하고 판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자기 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연습을 반복하면 돼요. 생각만 할 줄 알면 국어든 뭐든 간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안 하고 문제를 풀고 강의를 구경하고 있죠.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배워야 하는 지식의 절대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내용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배우는 내용이 어려워진다. 내용이 어려워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낮은 단계의 사고력으로는 이해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죠. 문제 자체가. 이 사고력은 나이 먹는다고 자동으로 잘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해야 돼요. 칼 갈듯이 날마다 사고력을 사용해야만 그게 점점 날카로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고력을 키워줄 거냐? 제가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쓰면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가장 좋은 수단은 글쓰기입니다. 생각하기도 글쓰기도 결국은 문장을 사용해야 되죠. 생각은 문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장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전부 글쓰기 시험이었고 현재 OECD 선진국들은 전부 다 글쓰기 시험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5개, 6개 정도의 국가만 부분적으로 객관식 시험으로 대학 신입생을 뽑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죠. 글 쓰는 방법을 배우면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알면 생각의 속도, 생각의 정확성, 생각의 깊이가 좋아지죠.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빨리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능 시험이 요구하는 능력입니다. 글쓰기 연습을 하면 문장에 대한 감각이 좋아지고 새로운 개념에 민감해지고 더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죠. 글쓰기는 읽기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사람들은 많이 읽기만 하면 당연히 잘 읽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면담하는 학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새는 안 읽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학년이 높아질수록 책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학부모님들 엄청 많죠. 그래서 강제로라도 책을 읽히려고 합니다. 독서가 숙제가 되고 일이 되죠. 그런데 아니 생각을 하질 않는데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고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맨날 그거 책만 억지로 읽힌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을 읽고 있어요. 글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도 책이죠. 문제집 속의 제시문도 글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문들을 읽습니까? 인터넷에서 접하는 기사들 전부 다 글이죠.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상품 소개 글들, 그것도 글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거죠. 글을 잘 읽으려면 항상 쓰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국어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성적이 왜 안 오를까? 읽기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쓰기가 없는 읽기로는 국어 능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국어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국어 공부에 투자를 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거죠. 왜? 읽기만 하니까. 글을 잘 읽으려면 쓰는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읽는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내가 글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쓰는 입장을 이해합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뭘 고민하는지, 이 구성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자기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말 그대로 글쓰기를 책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글쓰기는 책으로 못 배웁니다. 글쓰기는 오직 글쓰기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면 글을 써봐야 되고, 글을 써보면 글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국어 실력이라는 거는 읽고 쓰는 능력이죠. 그런데 현실은 국어를 12년을 배워도 잘 읽지도 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읽기와 쓰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글쓰기는 생각하는 힘과 읽기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쓰기가 없는 교육으로는 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업 역량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쓰다가 글쓰기 중심의 국어 교육을 강조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쓰다의 수업에서는 읽기도, 토론도, 강의도 모두 최종적으로는 쓰기를 위한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내내 손을 움직이면서 뭔가 노트를 작성하고 기록하고 노트를 활용해서 초고를 쓰고 수업 시간에 쓴 초고를 주중에 계속해서 고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읽기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지금까지는 이해 안 됐던 글이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 읽기 능력을 바탕으로 다시 쓰기에 도움을 받겠죠. 그럼 쓰기 능력이 다시 향상됩니다. 이렇게 읽기와 쓰기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동반 상승을 해야 되는데 쓰기는 아예 막아놓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반짜리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국어 교육이라는 거는 절반짜리 교육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국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없고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습니다. 15년간 대치동에서 논술 지도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글쓰기를 잘하는데 수능을 못하는 학생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면 수능도 잘해요. 그런데 수능 점수는 높은데 글쓰기를 못하는 학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결국은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읽기와 쓰기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쓰기만 해서도 안 되고 읽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때 사고력이 향상되고 사고력이 향상될 때 모든 과목이 좋아집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글쓰기 중심으로 국어 교육을 재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빠르게 남아있는 질문 몇 가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내신, 이거는 뭐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상부터만 해당되겠죠. 학교별 내신 안 합니다. 글쓰기 센터에서는 내신 하지 않습니다. 수행평가 대비 글쓰기, 당연히 수업 시간에 하는
글쓰기가 수행평가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수행평가 글쓰기 준비는 국어학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독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 질문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아마 실천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 TV를 없애시고요. 함께 읽으세요. 엄마는 맨날 TV 보고 아빠는 TV 보고 있는데 애들한테 책 읽으라고 하면 읽습니까? TV를 없애셔야 돼요. 이 TV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TV가 점점 커지면서 책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죠.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대신에 책장으로 이제 채웠는데 TV를 없애고 부모님이 책을 읽으면 애들이 책을 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학원 다니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독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독서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읽고 있는 그 책들, 문제집들 전부 다 독서입니다. 그리고 독서를 너무 안 하면 재밌는 소설책 중심으로 짧은 책들, 흥미 위주로 익히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꼭 읽어야 되는 책 추천 바랍니다. 없습니다. 꼭 읽어야 되는 책은 없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책은 있겠죠. 어려운 책은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쉬운 책 중에서도 좋은 책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서 고생합니까? 쉽고 좋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완벽하게 소화가 됐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부분 발췌해서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질문하면서 읽기, 노트하면서 읽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독서량과 글쓰기 실력이 비례하는가? 많이 읽는다고 글 잘 쓰는 거 아닙니다. 놀라운 질문이 하나 있네요. 초6은 늦은 걸까요? 뭐가 늦었다는 걸까요? 국어 공부하기에 늦었다는 걸까요? 이제 다른 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부담이 되니까 조급하지만 국어는 모국어입니다. 하루 종일 사용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 수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수준에 맞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영어 수학 공부하다 보니 책 읽기도 어려운데 쓰기 공부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는데 쓰기 공부가 아니고요. 쓰기가 공부예요. 쓰기가. 뭔가를 쓴다는 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쓰기 수업이 혹시 정형화된 글쓰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시네요. 논술학원 다니는 애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던데 형태는 비슷해도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고요. 일단 문장이 다 다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글쓰기는 언젠간 한번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창의적 글쓰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창의적 글쓰기를 씁니까? 정형화도 안 해봤는데.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작품들을 검토하고 모방하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형화된 글쓰기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라도 잘하면 됩니다. 논술 전형이 축소되는 추세인데 글쓰기 우선보다는 수능 독해 문제풀이를 돌리는 게 문제풀이를 돌린다고 표현하시는군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학년에 따라 다르죠. 고3이면 당연히 수능 공부하셔야죠. 근데 초등학교 4, 5학년이다. 그러면은 수능 문제풀이 돌리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은 쉬운 책을 반복해서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 서점에 데려가셔가지고 아니면 도서관이나 제일 재밌는 책, 얇고 재밌어 보이는 책을 읽으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읽으면 되죠. 어떻게든 날마다 읽게 만드셔야 됩니다.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네요. 아이가 작가가 꿈이랍니다.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이끌어 주실 필요 없고요. 작가가 될 아이는 그냥 놔둬도 됩니다. 뭘 작가가 되는데 이끌어 주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원하는 책 마음껏 읽히도록 하시고 주변에 좋은 글쓰기 선생님 있으면 아이가 쓴 글 이렇게 잘 지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작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가가 되려면 공부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당연히 객관식 시험 공부 아닙니다.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잘 기록해 놓고 거기서 글감을 찾아내는 것, 자기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변에 애정을 가지고 잘 관찰하고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그러기조차 쉽지 않죠. 너무 과도하게 이끌어 주려고 하지 마시고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좋은 작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학부모님들께서 주신 질문들 중에서 최대한 많이 답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고 이미 온 세상이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입니다. 글쓰기 중심의 국어 교육은 단순히 국어 공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 공부는 공부 위에 있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 공부를 하면 모든 공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꼭 객관식 문제풀이 방식으로 국어를 공부해야만 국어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학년이 낮을수록 하루빨리 글쓰기 능력을 키워서 읽기와 쓰기를 함께하는 그런 방식의 국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하시고요. 또 학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기본적인 정보들은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